겁니다. 오늘 혼코노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말해 뭐합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홍코노맨님 저번에 정말 분홍 립스틱이 그렇게 무서워질 줄은 몰랐던 아주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조금만 소개를 한번 해주시자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제가 다른 트라우마 겪고 나서 또 다른 일을 겪었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홍코노맨님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키 큰 여자를 처음 보게 된 그 고등학교 2학년 12월 이후 제가 고3 이제 올라갈 때 겨울 방학 때 겪은 얘기고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는 사실은 방학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찌 보면 좀 서비스 차원에서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그냥 일주일간 방학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이제 일주일 뒤는 진짜 너네 수험생이니까 제대로 본격적으로 고3 수험생 생활 하자 해서 그냥 그런 방학이에요. 그런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을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이 되고 해도 막 이렇다 할 계획대로 막 움직이거나 뭐 이번 방학 때는 뭐 하자 딱히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게다가 일주일 동안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그냥 쉬어야겠다 그냥 그렇게 쉬고 있는데 저랑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던 공부를 좀 잘 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그냥 친구가 있어요. 알바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스키장에 알바를 했던 스키장 직원이었는데 내 친구가 놀러 와라. 그래서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이제 스키장을 한번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친구가 직원 할인가로 좀 싸게 해주니까 한번 갔다 오자 해서 오전에 가서 좀 신나게 스키를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조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가 굉장히 타기가 힘들어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오, 그렇지. 근데 그 친구가 직원이다 보니까 약간 눈치를 봐가면서 좀 꼽살이 껴서 직원들이 타는 버스를 타고 가면 조금 편하게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길래 저희가 알겠다 하고 그 친구가 일 끝날 때까지 놀다가 그 친구랑 만나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거든요. 막 몰리는데 그때 말고 우리 조금 나중에 좀 사람 좀 많이 없을 때 그때 가자 해서 조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가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까는 그렇게 많던 사람이 딱 저희 친구 저까지 포함해서 5명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죠. 오히려 갈 때 편하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게 되고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그 기사님이 10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사이에 친구들한테 나 화장실 좀 얼른 갔다 올게. 화장실을 얼른 가게 돼요. 그게 안 가도 사실 그만이긴 하지만 거기가 스키장에서 저희가 내리는 목적지까지는 1시간 정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버스 타는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다른 친구는 다 안 간다고 그러길래 그냥 나 혼자 빨리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을 가요. 근데 화장실도 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스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죠. 거기 갔다가 이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딱 돌아왔는데 아까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딱 탔는데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만석인 거예요. 이거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어디 또 다른 데서 퇴근한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타는 건가? 그 생각을 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생각은 일단 물 건너갔죠. 그래서 어딜 타야 되나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가 저 포함 5명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맨 뒷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맨 뒷자리는 5명이 탈 수 있잖아요. 나머지 앞부분은 왼쪽 둘, 오른쪽 둘 이렇게. 제가 제일 불편한 맨 뒤에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밀폐된 버스가 사람들도 좀 다들 모르는 사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제가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들기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다 잘 준비하고 자려고 이게 눈 감고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근데 조용히 가겠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가 그 뒤로 되게 불면증도 많이 시달리고 잠이 잘 안 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자는 거 보니까 막 부럽기도 하고 자려고 어떻게든 편하게 저도 패딩을 벗고 이제 패딩을 이불 삼아서 이렇게 무릎에 덮고 등을 딱 기대고 편하게 있는데 거기가 직원 버스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불을 안 꺼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불을 안 끄니까 더 잠이 안 와서 제가 그냥 눈만 끔뻑끔뻑 거리고 제가 이제 버스 안을 보는데 맨 뒷자리 같은 경우는 다른 앞자리에 비해서 한두 칸 정도 더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선은 맨 뒤에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가 스키장이다 보니까 되게 산 깊숙한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길이 되게 비탈길에 꼬불꼬불거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목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뒤통수가 이렇게 흔들흔들. 그러고 그냥 보고 있는데 신경이 쓰이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운전석 바로 뒤에 안쪽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통 이제 딱 뒤에 목을 베고 누우면 뒤통수만 조금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뒤통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똑바로 누운 것처럼 더 높게 누운 것처럼 유난히 머리가 하나가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랑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차가 흔들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딱 의식하게 된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쓱 일어나더니 그 차 가운데로 옆걸음으로 저한테는 이제 등을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운데로 이렇게 와요. 옆걸음으로. 서 있는데 검은색 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는데 막 흔들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나 이제 또 슬슬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가위에 자주 눌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뒷모습을 봤는데 머리랑 이제 키만 보면 한 170이 넘어 보이는데 어깨가 한 키 150? 160? 이 정도 되는 어깨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머리가 유난히 올라와 있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근데 저거 분명히 사람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제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보는데 그 얼굴이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눈은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얼굴이 일반 사람의 한 2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길이가. 멀리서 봤을 때는 밑에 하관밖에 안 보여요. 예? 멀리서 봐도 입이 사람 얼굴 크기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엄청 큰 입을 갖고 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빨이 멀리서 봐도 보이는 게 뾰족뾰족한 이빨이 아니라 그 해골 같은 그런 이빨 있죠. 이빨 각져 있는 그런 큰 이빨. 이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가려도 얼굴이 워낙 기니까 하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저한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와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가위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발버둥을 치려는데 발버둥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망을 가고 싶어도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맨 뒤에 앉아있는데 나갈 데도 없잖아요. 창문도 안 열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슬슬 긴장을 하면서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개가 계속 흔들흔들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앞좌석부터 사람이 하나둘씩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그 여자 뒤를 일렬로 서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막 풀다가 몸이 안 움직이다 막 모르겠어요.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옆에 친구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옆에 친구를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야 일어나. 야 일어나.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깨워도 양옆에 친구들이 안 일어나요. 네. 그 순간 제가 그 여자만 계속 보고 있었다가 제가 잠깐 옆에를 봤잖아요.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 여자가 어느 순간 제 앞에서 두 번째 좌석까지 어느 순간 오더니 저한테 너 직원 아니잖아.
너 직원 아니잖아. 너 직원 아니지? 아니잖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뭘 봤냐면, 그 막 머리 흔들거리던 다른 사람들 있죠. 어느 순간 멈추더니 그 여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야, 일어나, 야. 제 옆에 있는 친구를 막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어요. 야, 일어나. 근데 아니잖아. 너 직원 아니잖아. 제 말을 약간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듯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앞을 봤는데, 아까 가만히 이렇게 머리만 흔들던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디 놀러가서 이렇게 딱 각 잡고 세 줄로 이렇게 서서 찍는 이런 느낌 말고, 왜 셀카 찍으면은 모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얼굴만 이렇게 나오게 얼굴 이렇게 들이밀고 다 이렇게 그 안에 나오려고 찍잖아요. 어느 순간 그 관광버스에 그 한 20-30명이 꽉 차서 얼굴만 이렇게 들이밀고 어느 순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다 돌아서 한 곳에 딱 한 20-30명 우르르 몰려서 그 여자를 중심으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른 무릎에 덮고 있던 패딩을 확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쓴 다음에 아니요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제가 막 이렇게 속으로 밖에서 외쳤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우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로 사진 찍을 때 한 곳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죄송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막 떨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야 일어나. 야 홍코노 야 일어나. 제가 하고 제가 확 일어난 게 아니라 스르르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제 친구가 그 제 뺨을 막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 차리는 식으로 이렇게 톡톡톡 때리면서 저를 막 이렇게 깨우고 있는 거예요. 흔들면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떠보니까 제가 버스 안이 아니라 그 스키장 건물 안에 있는 그 화장실 있죠. 예. 제가 그 화장실 안에서 거울 앞에 서서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버스를 탄 적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저를 막 흔들어서 막 깨고 너 왜 그래? 그래서 여기 어디냐 그랬더니 아니 너 버스 탈 시간까지 너 안 와서 기사님한테 저희 다음 거 탈게요 하고 내린 다음 너 찾으러 다녔는데 너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막 그런 희한한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일단 애들한테 야 나 오늘 스키장에서 스키 하도 많이 타고 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나 좀 빈혈 증세 좀 온 것 같아서 좀 나 어지러워서 좀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또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을 돌렸어요. 제가 원래 친구들한테 그런 거 본다고 얘기 안 하니까 잘. 그날 밤이었는데 제가 그날 그렇게 정신 좀 차리고 이제 그냥 잠도 안 자고 버스 타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컴퓨터를 했어요. 컴퓨터를 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제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왜 도대체 그런가? 제가 뭐 가위눌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귀신을 보는 사람 하면서 뭐 이런 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막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를 막 이렇게 해결해 줄 만한 이렇다 할 그런 딱히 없었고 그냥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글을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보다가 제가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게 나홀로 숨바꼭질이라고 그 예전에 그때 당시 2009년 10년 막 이럴 때 예전에 유행을 좀 타던 그런 강령술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 얘기가. 예. 예. 근데 뭐 그거 뭐 보면은 그 강령술을 하고 그러면은 뭐 반드시 숨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저는 그냥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안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제가 안 하면 뭐 무서울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넘기고 내가 그날 아이고 의미 없다 하고 그냥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제 자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에 쓱 하고 일어나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일어나는 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고 하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쓱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또 누가 쓱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체 이탈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오, 저번이랑 정말 똑같이. 예. 근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2월이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고3 올라가기 직전에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라 슥 일어나는데 보통은 이제 유체 이탈이라고 하면 제 몸은 가만히 있고 제 정신이나 영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 몸이 슥 일어나더니 방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약간 게임으로 좀 비유를 좀 해보자면 FPS 같은 게임 보면은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장면 말고 그 캐릭터의 뒤통수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제가 돌아다니는 제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따라다니고 제 몸이 막 여기저기 가다가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변이라도 보려나? 막 그렇게 무섭다는 느낌은 딱히 안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막 봤더니 TV가 있는 방 쪽으로 이렇게 가서 TV 앞에다가 물 받아 있는 세숫대야를 탁 놔요. 그러더니 부엌 쪽으로 이렇게 가요, 제가. 그때 제 표정은 그냥 무표정이었고 그냥 표정이 없는 눈이 반쯤 풀린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더니 막 이것저것 주섬주섬 꺼내서 오는데 쌀 한 줌이랑 그다음에 식칼 하나랑 그리고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을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TV 앞에 툭 놔요. 그리고 소금을 뜯어서 그 물에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알았어요. 내 몸 지금 혼자서 강령술하고 있다. 이용해서? 예,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 몸이 지금 강령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뒤에서 보는데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야, 하지 마! 욕을 막 섞어가면서 하지 마!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제 몸이 하는 거예요. 제 의지랑 상관없게. 여기서 얘가 제 얘기를 듣는 건지 뭐 못 듣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뚜벅뚜벅 가더니 TV 밑에서 뭘 하나를 쓱 꺼내서 제 동생 옆으로 막 가요. 간 다음에 동생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기 때문에 등지고 있어서 뭘 하는지 안 보이거든요, 앞이.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옆모습을 봤는데 제가 제 동생 손톱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제가 눈이 반쯤 풀린 상태고 그냥 무표정인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고 있는데 막 웃음을 참고 있어요. 막 입을 가리면서 하면서 막 웃음을 참으면서 손톱을 막 깎아요.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막 풀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손톱을 어느 정도 깎더니 제가 한 손에 이렇게 모아온 손톱을 가지고 TV 앞으로 가서 그 옆에 저희 TV 옆에 인형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인형이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카우걸 제시 아시죠? 그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형을 TV 옆에 있던 인형을 가지고 오더니 식칼로 배를 이렇게 가르고 그 안에 솜을 막 빼고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을 막 넣는 거예요. 쌀이랑 막 손톱이랑 걸 막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TV를 켜서 화면 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TV를 켜놓고 소금물에 인형을 담근 다음에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방 불 끄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보통 방 문 입구에 있잖아요. 입구까지 이렇게 가서 거기서 스위치에 손을 이렇게 올려요. 올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뒤를 쓱 돌아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웃지 않는데 제가 웃는데 눈이 반달눈으로 이렇게 웃고 입이 씩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숨바꼭질 시작 하면서 불을 탁 끄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진데 순간 딱 꺼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순간 딱 꺼지는데 점점 보이는데 제가 그 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상태로. 불이 꺼진 상태로. 갑자기 바로 뒤에 TV랑 소금물에 절여놓은 인형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제가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은 뒤도 안 돌고 그냥 도망가자. 예. 그래서 바로 제 방으로 막 뛰어요. 막 뛰어서 문 닫고
어디 숨어야 되나 막 그렇게 두리번. 근데 방에 뭐 어디 숨겠어요? 숨을 데도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비님한테 사진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창고를 아직 쓰기 전에 그 상태의 방이에요. 제가 그냥 넘긴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 다시 그려드린 이유가 거기 옷장이 있어요. 근데 옷장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안 그렸는데, 거기에 옷장이 있고 바로 앞에 이게 옷걸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시 그린 거고요. 아무튼 제가 문을 닫고 어디로 숨어야 되나 막 두리번 거리다가 제가 그 옷장 안에 숨게 돼요. 그 장롱 안에 딱 숨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장롱 문이랑 저희 방 문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이렇게 문틈으로 봐도 문 쪽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슥 열려요. 슥 열리더니 그 인형이, 그 제시 인형이 자기 몸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게 큰 식칼을 들고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인형 자체가요? 뚜벅뚜벅. 예, 인형이요. 응. 인형이 칼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와요. 걸어오더니 바로 앞에 옷걸이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보더니 손으로 휙휙 하고 옷을 들춘 다음에 칼로 확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찌를 기세로 확, 그리고 옆으로 가서 옷을 다시 슥슥 하고 뒤지더니 확, 그러더니 옷장을 그 한 3번 정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문틈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는 보이지만 책상이나 침대 쪽은 제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쪽이 사각지대라서 안 보이거든요. 그 옷걸이 쪽이 없는 걸 확인을 하니까 그 인형이 책상 쪽으로 가요. 근데 그때부터는 모습이 안 보이고 발소리만 들려요. 왜? 이 인형이 물에 절여져 있어서 그 물소리가 들리거든요. 물 이렇게 흠뻑 젖은 착착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 실퍽실퍽 하는 약간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밖에는 안 들리고 다른 소리가 이제 안 나고, 그 칠퍽 하는 이 발자국 소리가 책상을 따라서 창문 쪽 이렇게 지나서 침대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장롱 옆에서 소리가 멈췄어요. 네. 이거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하니까 저도 이제 일단은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칼 끝으로 나무로 된 장롱 문을 톡톡톡톡 하고 두드리기 시작해요. 계속 톡톡톡. 근데 그때 제가 그 인형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앳된 여자의 목소리 있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탁탁탁. 이번에 조금 소리가 커졌어요. 있는 것 같은데?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려요. 근데 이제 제가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하고 막 너무 이제 숨이 가빠오니까 아무리 숨을 참으려고 해도 이게 숨이 가빠서 소리를 안 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래서 콧소리로 조금 하고 조금 새어나왔어요. 그때 바로 뭐야 너 여기 있지? 하면서 칼로 장롱문을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잖아, 다 알아, 빨리 열어! 하면서 막 그 애기가 막 소리를 지면서 막 칼을 막 퍽퍽퍽퍽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안에 있는 건 들킨 거예요.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조건 문을 사수해야 된다. 무조건 문을 꽉 잡고 위에 문틈이랑 이렇게 꽉 잡고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 절대 열어서 안 돼. 꽉 잡은 상태로 제가 이제 문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랑 그 인형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인형이 되게 키가 작잖아요. 근데 저랑 눈높이가 딱 똑같이 됐다라는 얘기가 그 인형이 장롱에 매달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키가 조그만한 인형이니까요. 그러더니 딱 눈 마주치고 찾았다! 그러더니 한쪽에 들고 있던 식칼을 입에 딱 물고 양손으로 장롱문을 막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기 시작해요. 소리를 확! 근데 얘가 입에 식칼을 물고 있으니까 하면서 막 열려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절대 열면 안 된다. 무조건 꽉 잡고 있는 힘껏 꽉 잡고 있었는데 막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다행히 인형이라서 그런지 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못 여니까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딱 하더니 장롱에서 이제 방으로 이렇게 툭 뛰어내리더니
침대 쪽인지 책상 쪽인지 모르겠는데 또 제 시선에 또 이렇게 사라진 그쪽으로 또 간 거예요. 그 인형이. 네. 쓱 하더니 제 시야에 또 안 보여요. 또 조용해요. 얼마 안 지나서 그 인형이 다시 시야가 딱 보이기 시작한 게 그 문 앞에 다시 온 거예요, 인형이. 그러더니 나가기 전에 제가 숨어있는 장롱 쪽으로 한번 싹 보더니 못 찾겠다 깨꼬리 이러더니 불을 끄고 딱 TV 있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예.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불 딱 끄고 TV 있는 방으로 가는데 문제는 제가 그 안에서 나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나가자마자 바로 뛰어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엄청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 심한 내적 갈등을 계속 하게 되는데 좀 생각을 하다가 심호흡을 좀 하고 문을 확 열자마자 얼른 뛰어가서 문을 확 닫고 잠갔어요. 딱 잠그고 잠그니까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그 인형이 불을 끄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뭔가 방이 좀 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딱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화면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화나구나 하는데 보니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그게 이제 화면에 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그 검색창에 장롱문 쉽게 여는 법 딱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 보자마자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쫙 올라오자마자 그 TV 있는 방 쪽에서 언니 찾았어 쟤 나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 나왔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마자 그 TV 쪽에서 누가 인형도 아니고 사람이 뛰어오는 그 발소리죠. 탁탁탁탁탁탁탁 막 탁탁탁 뛰어오더니 제 잠겨있는 방문을 온 몸으로 쾅 하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세게 쾅 하고 박으면서 제가 그 쾅 하고 박는 소리에 깼어요. 깼는데 제가 그냥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이거 꿈이구나. 이거 꿈이구나 하는데 꿈은 꿈인데 제가 누워있는 옆에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 여자가 옆에 앉아있어요. 예. 이게 제가 꿈에서는 깼지만 가위에 눌린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끝난 줄 알고 꿈이다 하는데 깨자마자 바로 옆에 여자가 있는 거 확인하고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제 옆에 누워있는데 저를 쳐다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제시 인형 있죠? 네. 제시 인형을 막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이제 그 표정을 제가 좀 묘사를 좀 해드리면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잘 되실 텐데 무표정인 상태에서 눈썹을 최대한 올려보세요. 최대한 올려서 이마에 주름이 쫙 가게 한번 해보시면 최대한 눈썹을 올렸잖아요. 거기서 위에 눈에 쌍꺼풀을 최대한 위로 한번 치켜 떠보세요. 그러면 위에 이마에 주름이 있는 상태로 눈썹이랑 쌍꺼풀이 최대한 올라와 있잖아요. 눈이랑 눈썹이. 그 상태에서 입을 이렇게 씩 하고 웃어보세요. 딱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형을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막 뭐라 중얼거리는데 막 알 수 없는 막 그런 말을 막 중얼거려요. 되게 고음으로 하면서 막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들 수도 없는 그런 소리.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고 자기를 본 걸 눈치를 챘는지 그 표정 그대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 상태에서 눈만 저쪽으로 싹 돌렸어요. 고개도 안 돌리고 눈만 싹.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때 막 닭살 돋는 느낌이 계속 나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죠. 예. 그 하이톤으로 내가 왜 너한테 나타난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도 잘 못 움직이겠고 계속 소름이 끼친 그 상태에서 고개도 막 좌우를 이렇게 흔드는 둥 마는 둥 막 억지로 이렇게 아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흔드는 둥 마는 둥 살짝 흔들었는데 갑자기 침대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짚더니 제 앞으로 와요. 그 표정 그대로. 그러더니 저한테 네가 인형이잖아 그러더라고. 제가 네가 인형이잖아 하는 말에 그때 제가 그 소리에 하면서 깼어요. 그때 이제 가위에 풀리고 완전히 다 풀린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숨이 막 안 쉬어지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 상태고 심장도 계속 벌렁벌렁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속이 안 좋고 막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긴장이 풀린 느낌이 딱 나니까 갑자기 막 어지럽고 메스껍고 역한 맛이 엄청 많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바로 입을 풀어놓고 화장실로 막 뛰어갔어요. 화장실로 막 뛰어가가지고 구토를 하려는데 헛구역질은 계속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목에 계속 뭐가 걸려있고 계속 역하고 쓰고 짜고 비린 이런 맛이 나니까 제가 근데 막 손가락을 목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나오게끔 하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 안에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꺼냈거든요. 꺼내자마자 막 나왔어요. 막 나오는데 계속 그 짜고 역하고 뭐 몸에 안 받는 느낌도 계속 나고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을 막 헹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조금 괜찮아지면서 슬슬 주변 시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목에 있는 이물질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제 목에서 꺼낸 게 머리카락 있죠. 많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 막 뭉치가 조금 나왔고 그리고 나무 이쑤시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일반 식당에 이런 데서 쓰는 그런 나무 이쑤시개 있죠. 그게 목에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목에서 그걸 뺐어요. 그거 말고도 뭐 되게 좀 조그마한데 따끈따끈거리는 걸 있긴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보자마자 소름 끼치고 그래서 바로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설마 했어요. 진짜 그냥 꿈이었을 거야. 아 그냥 가위에 눌리고 그냥 그 정도가 끝이야. 나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 거야 하고 제가 그 TV 있는 방으로 가봤는데 다행히 동생은 그냥 자고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고 그 인형도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다 할 뭐 그런 건 없었고 아, 우연이겠지 꿈이었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방을 딱 들어가는데 방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멈춰서 좀 한참 동안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침대 위에 소금이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침대 그 이불 위에. 그리고 바로 침대 옆에는 한 반쯤 없어진 소금 봉지가 침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금을 먹은 거예요. 실제로 그 역하고 뭐 짠 느낌이 제가 실제로 소금을 들이부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좀 가짜인지 막 모르겠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준비했던 얘기가 이 정도였는데 제가 이게 바로 어제예요. 바로 어제 제가 일요일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 모임을 가셔가지고 제가 2살 아래 그 남동생이랑 둘이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근데 마침 오늘이 제가 시참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제 동생이랑은 원래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땐 되게 친하긴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약간 서로 사춘기이기도 하고 좀 무뚝뚝한 좀 흔한 그런 남자 형제들 그런 느낌이어서 대화도 별로 없고 뭐 집에도 같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근데 제가 이제 저나 제 동생이 제대하고 나서 서로 이제 좀 많이 말도 하고 지금 이제 잘 지내고는 있는데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저번에 어머니한테 물어본 것처럼 좀 똑같이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혹시 귀신 보거나 그런 적 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걔가 밥을 막 먹다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런 게 아니라 그딴 걸 왜 물어봐? 대뜸 그냥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뭐 너도 알잖아. 너도 옛날에 막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우연치고는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제가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요즘에는 괜찮아졌는데 나도 그 2층 집 살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 나도 뭐 가위도 뭐 늘리고 귀신도 몇 번 보기도 했는데 근데 나는 그때 형이랑 왜 그렇게 말 많이 안 하고 그렇게 별로 안 마주치고 그랬는지 알아?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때 나 이제 얘기하는데 난 진짜 형이 그때 너무 무서웠어. 내가 뭐 너한테 혼내거나 뭐 화낸 적도 딱히 없고 별로 마주치지 않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했는데? 그랬더니 형 진짜 기억 안 나? 그 형 뭐 그때 이런 일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저럴 때 뭐 저런 일 있었고 그리고 또 뭐야 그때 형 나 자는데 손톱 깎은 적 있지? 내가 형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내가 진짜 자는 척 하는데, 아, 형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내가 그랬다고? 아니, 뭐,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 형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그때 좀 한참 좀 다른 거 신경 쓰고, 그럴 때, 나도 미치겠는데 형도 그렇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말 안 하고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만 참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소금 먹은 거 말고 걔 손톱 깎은 게 진짜였던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목에서 빼낸 그 이물질 있죠. 이물질 중에 뭔가 까끌까끌한 게 있었다 했는데 그게 손톱이었던 거예요. 와, 그걸 먹으셨구나. 근데 저도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그때 엄마랑도 얘기해보고 이번에도 제가 동생이랑 좀 얘기를 10년 만에 거의 처음 한 얘기죠. 서로 숨기고 있었던 게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네. 저는 옛날의 과거를 되게 기억을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냥 잊고 지냈던 뭔가 조각들이 동생이랑 이제 한 집에 살면서 그런 얘기 하나하나씩 하면서 퍼즐이 맞춰지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원래 준비했던 얘기도 그냥 단순히 가히 얘기였고 그냥 단순히 그냥 꿈이랑 비슷한 애매한 그런 데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제가 제 동생이랑 바로 어제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얘기했거든요. 서로 예.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야, 아니 네. 지금 네. 이 얘기 들어보고 네. 좀 제 견해를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이게 사실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영매체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예 그런 쪽은 아예 무지해서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매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 무당을 할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신내림을 받을 사람들이. 근데 영매라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귀신이 몸속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좀 열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귀신이 분명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너가 인형이야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네. 이거 큰일인데 이거. 왜냐면 그 영매분들이 말 그대로 귀신의 빙의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홍코노맨님께서 동생분한테 들었던 거는 홍코노맨님이 귀신을 들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동생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예. 근데 홍코노맨님께서 보신 거는 말 그대로 유체 이탈을 한 상태. 그 상태에서 그 인형의 모습을 본 건데 그 인형의 모습이 결국에 홍코노맨님의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근데 거죠. 그런 거죠. 홍코노맨님의 기억 속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본 거고. 네네, 맞아요. 야, 이거 첫 번째도 그랬고 분명히 이게 왜 제가 좀 걱정을 한 거냐면 홍코노맨님의 그 몸을 노리고 있는 귀신들이 많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드셨겠어 이게.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별 그런 일이 딱히 없어서 네네. 다행히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쵸, 지금도 그쵸. 이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제가 그때 누가 믿어주겠어요. 사실 이런 말들을. 안 믿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심각했다고 생각을 했었죠. 특히 거기 살 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유체 이탈 혹은 가위 눌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른 부분이 좀 많아요. 왜냐면 단순히 가위 눌리거나 아니면 유체 이탈 같은 경우에는 딱 거기서 끝나요. 그냥 한번 그렇게 네네네, 무섭게 맞아요, 겪었습니다 하고 대부분 끝나는데 이게 너무 네.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까지. 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네. 가위를 눌리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진짜 몸이 너무 피폐해졌어가지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죠. 다행히. 이런 현실을 좀 많이 부정하시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딱히 청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더 제가 만약에 힘드셨겠다. 저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랬다면 분명히 어떤 분이든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을 요청을 했었을 거예요. 맞죠. 예. 네. 근데 그렇죠. 홍코노맨님께서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홍코노맨님 같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영매 체질이신 분들은. 그렇다 네. 보니까 정말 많은 영매 체질이신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신내림을 받게 되고, 신내림을 받을 정도는 아니니까 영매인 건데 잘못 받아가지고 인생이 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왜냐면 이거 또 무당 쪽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네. 아직 무당이나 이렇게 찾아가 본 경험도 아예 없고요. 제가 그쪽은 진짜 아예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제가 지금도 막 시달리고 기한이 있었고 했다면 아마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가거나 맞아요. 이래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으신 거죠? 네, 지금은 절대 네.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은 그래서 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지금 또 아직도 여전히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아마도. 그래도 네. 천만다행이고, 지금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에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다 보니까 그나마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한때 그냥 잠깐 그 나이 때 그랬던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저도 그냥 지금은 그냥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홍코노맨님께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확실히 홍코노맨님의 이야기에서 그 몰입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표현을 잘하셔요. 연기도 적당하게 들어가면서 표현까지 잘해주시니까 숨막히게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롱 속에 있었던 것만큼. 네. 오늘도 생생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영매 체질이신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내림을 받을 사람은 아니고 귀신을 안 본다 하기도 좀 그렇고 가끔씩 기억이 좀 끊길 때가 있다, 이런 영매 체질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일들 겪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카카오톡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실 이야기 아주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연결상 문제로 인해서 제 휴대폰으로 그냥 통화 연결을 해서 그 음성을 바로 송출하는 방식이라서 음질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 점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고집쟁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분명히 테스트 했거든요? 뭐 그냥 문제가 있겠죠 뭐. 그렇죠 뭐. 네. 혹시 집에 뭐가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고집쟁이님 오늘 또 많이 긴장하셨겠지만 이 와중에 좀 이렇게 몇 번 통화하고 나니까 긴장 좀 많이 풀리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요, 별로 긴장은 안 돼요. 오, 근데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혹시나, 네. 제가 원래 요즘에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 휴식하면서 아기를 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비니까 막 틀면서 자기 전까지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사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제 사연이 너무 약한 것 같진 않을까, 그냥 좀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본인의 이야기 들려주시는 거죠 뭐. 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제 이야기는 집터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일단 저는 뭘 느끼거나 보는 능력은 전혀 없는 일반인이에요. 현재 저는 34살인데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1999년도 당시 제가 11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빠랑 엄마랑 저 그리고 첫째 여동생, 막내 여동생 이렇게 5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름 중에 한 글자를 따가지고 첫째 동생은 나나 막내 동생은 미미라고 부를게요. 네. 처음에 제가 사연 신청을 하긴 했는데 제 기억만으로만 사연을 정리하려니까 기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동생 나나가 제일 그 집에서 시달렸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딱히 크게 겪은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 첫째 동생 나나한테 그 당시 있었던 일들 언제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두 알려줄 수 있겠냐 하니까 제가 20년도 더 넘도록 몰랐던 나나가 겪었던 일하고 제가 뭘 겪고 어땠는지 저도 잊어버렸던 그 당시 저의 이야기까지도 이번 기회 덕분에 다 풀어주더라고요. 오. 나나가 기억력이 진짜 좋아서 네. 세세한 것까지 다 잘 기억하거든요. 예를 들면 언니 예전에 이렇고 저렇고 그랬었잖아. 이카면 저는 기억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그랬었다고 난 기억 안 나는데? 라고 할 정도로 과거의 상황이랑 환경이랑 뭐 이런 거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모든 걸 너무 잘 기억해요. 그래서 나나한테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제 이야기도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가정 환경부터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하셔가지고 저희 셋을 키우다 보니까 형편이 정말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너무 위태롭게 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렴한 월세 단칸방을 지역도 많이 옮겨가면서 이사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가족이 모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문제의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지금은 우물이라는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깊어서인지 더러워서인지 바닥도 보이지도 않는 물로 가득 찬 으스스한 우물이 바로 근처에 있는 단독으로 된 기와집으로 갔어요. 네. 그 우물은 뚜껑도 따로 덮여 있는 것도 없었고 거기서 살면서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와 아찔하다 저기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겠지 오. 라고 종종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무튼 이사간 첫날에 그 집을 보니까 나름 이때까지 살던 곳들 중에서 가장 평수도 넓고 게다가 마당까지 있어서 저희 자매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단점이 있다면 그 집 전체가 어두워요. 낮에도 불을 켜야 환할 정도였어요. 네. 아무튼 부모님은 첫날 와가지고 이삿짐 정리하시느라 바쁘셨고 저희 자매는 마당에 허름한 안 쓰는 매트리스를 놓고 방방 뛰고 놀고 있었어요. 하필 그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번개도 치길래 천진난만한 저희는 우와 번개다! 막 극하다가 더 신나가지고 난리법석을 막 피우다가 저녁도 먹고 그러고 이제 처음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뭐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잘 잤어요. 근데 나나가 첫날 밤부터 집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오싹하고 무섭더래요. 네. 밤마다 안목을 꾸다 보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종종 바지에 그냥 오줌을 싸버렸었대요. 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기운이 정말 이상하게 더 강하게 더 무섭게 느껴지더래요. 네. 그렇고 저희 자매방에 학사모를 쓰고 찍은 유치원 사진 2개가 걸려 있었거든요. 벽에. 네.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나나 거. 이렇게 2개 걸려 있었어요. 근데 나나가 자기 졸업사진 안에 학사모를 쓴 자신의 눈알이 자꾸 본인을 몰래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머, 예. 쎄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픽 쳐다보면 그 있죠. 우리도 모르거나 어색한 사람들끼리도 누군가를 쳐다보다가 그 누군가랑 눈을 마주치면 황급히 안 보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꾸 그 사진의 눈동자가 동생을 따라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매일 모르는 척을 하더래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나나는 그 사진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잤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 졸업 사진 앞에 서가지고 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닦아주고 온갖 정성을 다 해줬대요. 고작 9살이었던 아이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언제부터인가 꿈속에서도 나오더래요. 네. 꿈속 배경은 저희 자매 방이고 모든 것이 다 실제랑 똑같았고 졸업사진도 제자리 벽에 걸려있고 나라는 그 졸업사진 옆쪽으로 나란히는 서 있지만 사진은 얼핏 보이는 대각선 방향으로 서 있었대요. 나나가 꿈속에서도 그 사진이 무서우니까 사진을 모른 척하고 다른 곳을 이리저리 보는 척하다가 빠르게 휙 고개를 돌려서 사진을 쳐다봤대요. 근데 그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나나를 향해서 살짝 몸이 틀려 있는 상태로 얼음 땡누리처럼 모른 척 정지해 있더래요. 네.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다시 모른 척 했다가 다시 잽싸게 휙 돌아봤더니 더 몸이 아예 자기 쪽으로 쳐다보려고 돌아가 있더래요. 네. 그 순간 그 사진이 말을 해요. 오. 들켰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주 자유자재로 벽에서 벽으로 빠르게 제멋대로 움직이고 아주 막 난리가 났더래요. 네. 그런 정말 소름이 끼쳤다는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꿈도 꿨었고 또 나나가 말하기를 꿈에서 도깨비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달려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꿈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꿈을 너무 맨날 꾸니까 집이 너무 무서운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네. 나나가 말하기를 좀비인데 막 떼거지로 나한테 막 달려와.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야. 그냥 어두운 그림자인데 이목구비는 어느 정도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도깨비가 뭔지 상상은 안 가더라고요. 그러고 또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꼬마였던 저희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저찌 한 방법으로 기와로 된 지붕에 쉽게 올라가서 실컷 뛰어놀고는 했었어요. 네. 네, 한날은 나나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실컷 혼자 놀고 있는데 한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올려다 보는데 계속 빤히 쳐다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너무 위험하지 않냐 내려와라 라길래 해맑은 나나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대답했대요. 근데 스님이 집에 아무 일 없냐고 이 집에 살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냐고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나나는 속으로 왜 저런 걸 물어보는 거야 하면서 그런 일 없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됐다 라면서 가던 길 가시려니까 제 동생이 궁금해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근데 왜요? 라고 계속 물으니까 스님이 너 말고 어떤 여자 귀신이 지붕 위에서 너랑 같이 뛰어놀고 있다. 너네 집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사연 정리하려고 이 이야기를 나나한테 들으면서 궁금해서 나나한테 물어봤어요. 당시 어린 너한테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나나가 말하기를 그냥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러고 갔던 것 같아 라고 하대요. 나나는 그 사실을 딱히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긴 거예요. 그리고 동생뿐만 아니라 동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만 하면은 하나같이 한마디씩 하는 말이 너희 집 너무 무서워. 너희 집에서 못 놀겠어. 나 귀신 봤어. 냉장고 위에 귀신이 앉아 있었어. 냉장고 옆에 삼지창으로 관통돼서 축 늘어진 귀신이 서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 위에 앉을 공간도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도 소름이고 어느 날은 제가 초저녁에 저희 방 창문에서 무슨 사람이 흰천을 완전히 덮은 것 같은 형상이 휘리릭 지나가는 걸 봤어요. 당시에 전 그걸 보고도 전혀 무섭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저 그때는 정신 연령도 어렸고 귀신이 뭔지도 실제로 있는 건지도 모를 나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귀신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나가 겪었던 일로 돌아가 볼게요. 나나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몸을 5초에 한 번꼴로 계속 떨었었어요. 그건 저도 기억나요. 왜 무당이 접신할 때나 빙의 내려고 할 때처럼 몸을 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집을 들어가려고 문을 열기만 하면 삐 하면서 이명이 그 집에만 있으면 항상 있었고 밖에만 나가면 또 괜찮아지고 그게 일상이었대요. 그리고 또 저희 자매는 맨날 맨바닥에 얇은 매트를 깔고 잤었는데요. 한날은 제 동생이 자다가 문득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왜 아기들이 파닥파닥거리면서 바닥에서 누운 채로 올라가는 것 마냥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방의 끝에서 끝까지 가버려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머리를 퉁퉁
퉁퉁 이렇게 벽에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깼으면 동작을 멈춰야 하는데 멈춰지지를 않더래요. 그러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정신 차리고 자기 발로 일어나갖고 다시 누워 잤대요. 또 신기한 거는 저희 아빠가 기가 진짜 센가 봐요. 아빠만 집에 계시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평온한데 아빠가 집에 안 계시면 저나 동생들이나 엄마나 다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아빠가 자주 대구에 물건을 가지러 가셨어야 됐어가지고 집에 안 계시는 날이 주기적으로 있었거든요.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아빠가 집에 안 계시는 날에는 엄마도 무서우셔가지고 저희 셋자매랑 같이 자는 날들이 많았어요. 저희 자매는 매일같이 이유도 없이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엄마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게 저희들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고생하신다고 전기세라도 아끼자고 거실은 제외하고 온 방 불을 다 꺼놓고 아이고. 무섭다고 밤마다 거실에 모여서 놀면서 찬송가도 그렇게 매일 부르고 근데 반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80, 90년도 분들은 아실 텐데 한창 분신사바 놀이가 유행할 때였어요. 아, 그럼요. 엄청 유행했었지. 저희도 그 집에서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딱히 별일은 없었고 뭐 종이를 그냥 찢어버리기도 했고 분신사바 룰을 어기고 끝내기도 했어요. 네. 그냥 뭐 개구쟁이 마냥 천진난만하게 놀았어요. 한참 뭣도 모르고 놀 나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밤에도 또 어김없이 거실에 모여서 저희들끼리 거실만 불 켜고 놀고 있는데 거실 왼쪽 저희 방 책상 위에 있는 시계바늘 달린 고장난 알람 시계가 따르르 이게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되게 엄청나게 시끄러운 그 알람 시계 아시는가요? 아, 다들? 알죠. 네네네. 예. 온 방에 소리가 다 퍼지는 그런 시계. 네. 그게 미친 듯이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나한테 떠밀면서 아 빨리 네가 가봐라 라고 고집 피워가지고 나나가 용기를 내서 알람 시계를 끌어가는데 방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자기 졸업사진 앞에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까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시계를 들고 고장난 건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리저리 보는데 세상에 건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동생이 엄청나게 충격을 먹고 얼어붙었다가 스위치를 끄니까 소리가 멈추더래요. 그러고 저희한테 말해봤자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저랑 미미가 있는 거실로 돌아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한 거예요. 예. 그게 건전지가 빠진 시계였다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나나한테 들었어요. 예.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또 어느 날 저희가 또 어김없이 거실만 불 켜고 놀고 있었는데 그날은 저희들끼리 그냥 여러 종이 쪽지에 벌칙을 이것저것 적고 뭐 상자 안에 넣어갖고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제비뽑기 놀이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나나가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걸려가지고 아씨 민망한데 하면서 하긴 해야 되니까 일어서서 이름을 쓰고 있는 도중에 오른쪽 부모님 방을 얼핏 봤대요. 근데 엄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반달 모양 거울이 달려있는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데 엄마는 엄마인데 그냥 모양새만 엄마예요. 귀신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엄마가 그때보다 엄청 젊었을 때 모습인 길고 긴 머리에 어깨 밑부터는 푸들펌이 되어 있고 저희도 알던 사진에서만 봤던 노란색 옛날 자켓을 입고서 실제로 부모님 방 안에 있는 보라색 빗을 들고 머리를 쓱 빗더라는 거예요. 예. 그냥 진짜 엄마 젊었을 때 사진에서 보던 모습이랑 완전히 똑같았대요. 그 동시에 화장대 거울을 봤더니만 얼굴만 뻥 뚫려있고 나머지 형상만 불투명하게 비쳐있더래요. 동생이 시끄럽게서 악소리도 못 내고 애써 괜찮은 척 이름 쓰기 마저 하려고 사색이 된 채로 거실 끝인 화장실 앞까지 후다닥 달려가면서 나 여기서 할래 극하대요. 네.
그러면서 나나가 요번에 저한테 추가 설명을 해주는데 엄마 등 쪽이 보이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언니랑 미미는 모르더라. 그래갖고 나는 엉덩이로 이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저거를 눈앞에 두고서 저게 진짠지 가짠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굳은 채로 이름 쓰기가 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실 끝쪽 화장실 앞으로 가가지고 마저 이름 쓰기를 하려는데 또 그 유리 뒤쪽에 형체가 바짝 붙어서 나타나서 숨이 멎을 뻔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언니랑 미미도 모르게 하고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거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드디어 엄마가 장사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나나가 엄마한테 뛰어가서 덥석 안겨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귀신 맞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나나가 그 귀신을 보던 똑같은 시간에 엄마는 머리가 그렇게 깨질 듯이 아파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래요. 장사를 하려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장사를 한두 시간 일찍 마치고 들어오셨더니 딸내미가 귀신을 봤다니까 엄마도 엄청나게 심장이 쿵 내려앉아가지고 이 집에 진짜 뭐가 있다 확신하게 된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나나가 그 당시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근데 엄마가 바로 화장대 옆에 전화기가 있으니까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전화를 아빠한테 바로 거는 거야. 나 생생히 기억나. 엄마가 여보 언제 와? 나나가 이 집에서 귀신 봤대 라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아빠는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시는 분이거든요. 하고 씨알도 안 먹었고 그렇게 뭐 그 집에서 지낸 지 몇 개월도 되지도 않을 무렵에 추석이 돼가지고 저희가 아빠 차를 타고 명절을 실컷 보내고 아빠 차를 다시 타고 본가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빠가 몰고 다니시던 차가 트럭이었어가지고 아빠는 운전석에 계시고 저는 중간, 엄마는 왼쪽, 그리고 몸집이 더 작은 동생들은 트럭 뒷공간에 앉아서 타고 갔어요. 한 번에 5명이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것뿐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촉이 느껴져가지고 아 이거 오늘 분명 사고 나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불안해서 제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진짜 간절하게 끊임없이 빌고 빌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앰뷸런스도 이상하고 지나가다가 본 차 사고도 이상하게 너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고 아빠는 단어기가 정말 심했어서 운전하시면서도 차가 잠시 신호대기를 하고 있기만 하면 저희를 뭐 깨무려고 하거나 코를 파서 뭐 묻히려고 하는 등 저희 자매들이 기겁하는 막 장난들을 어김없이 막 하는데 엄마가 애들한테 장난치지 마. 그러다 사고 나겠다. 사고 난다니까. 그만해. 하면서 막 이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막 내리에 박혀가지고 진짜 사고 분명히 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쫄고 있었는데 내색은 하진 않고 촉은 파들어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시에 나나도 똑같은 촉을 느끼고 있었더래요. 저처럼 속으로 사고 안 나길 빌고 있었던 거예요. 나나가 당시에 속으로 그렇게 빌며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뇌를 지배하듯이 요란스럽게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동시에 검은 그림자가 구급차랑 겹쳐서 같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자기 앞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쉴 새 없이 반복하더래요. 그 검은 그림자 형상은 여자였대요. 무조건 그냥 직관적으로 아 저건 여자다 싶었다 카대요. 그러고 꿈에서 깨서 나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우리 사고 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무슨 사고야 그러고 엄마 나 무섭다고 무서워라고 막 울먹울먹거리니까 아빠가 무슨 사고야 시끄러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그러고는 나나가 또 잠이 들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똑같은 구급차랑 그림자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거리는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때부터 나나가 막 난리 쳤어요. 울고 불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나가 엄마 우리
사고 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난리를 피우니까 결국에는 운전하시던 아빠가 정신 사나워가지고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조용히 안 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저희 아빠가 저희한테 진짜 엄격하고 무서우신 존재였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화내고 나니까 나나가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대요. 네. 근데 또 나나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세 번째나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100% 확실하다 라고 확신을 했대요. 왜 자꾸 똑같은 꿈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울고불고 해봤자 엄마 아빠는 내 말도 안 믿어줄 거고 아빠가 나를 혼내키기만 할 거고 분명히 사고 날 건데 하면서 그래서 미친 듯이 손톱을 막 깨물고 뜯고 있었대요. 네. 그 트럭 뒷공간에서 제발 사고 안 나기를 기도하면서 잠도 못 자겠고 그러다가 갑자기 TV에서나 들었던 있잖아요. 스키드마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올 것이 왔다 라고 생각했대요. 예. 저도 그 순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갑자기 내 눈앞에 정면에 웬 차가 갑자기 보이는데 그 순간 전혀 상황이 어떤 건지 판단도 안 돼요. 정면에 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순식간에 강한 충격이 몸에 가해지더라고요. 오.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옆에 있는 엄마가 기절해서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그냥 미친 듯이 엄마! 엄마! 라고 외칠 뿐 눈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슬픈 감정도 그때는 없어요. 그냥 전 그 뒤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기억을 거의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근데 반면에는 나나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오히려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기억이 다 나는구나. 예. 그래서 나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눈을 진짜 질끔 감고 뭔가 소리가 조용해졌을 때 눈을 떴는데 진짜 내 눈앞이 완전히 아수라장인 거야. 이거 진짜요? 내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맞춘 거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오른쪽, 그러니까 내 왼쪽에 있던 미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고 아빠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눈썹이 찢어져서 피를 막 흘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앞에 있던 언니부터 내리라고 했어. 엄마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언니가 내리려고 옆으로 몸을 돌리길래 언니 얼굴을 봤는데 되게 미세한 유리 파편들이 언니 얼굴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박혀가지고 진짜 징그러울 만큼 온 얼굴이 그냥 그러니까 얼굴 전체에 빨간색 기포가 났다고 표현해야 되나? 진짜 이거 너무 소름이야.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진짜 잔인할걸? 그냥 흘리는 피보다 그게 더 너무 소름인 거야. 그래서 또 충격을 받았지. 첫 번째, 미미가 없다는 거 충격. 두 번째, 근데 아빠가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네? 충격. 세 번째, 언니 얼굴을 봤는데 유리 파편이 따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 그거 충격. 네 번째, 엄마가 말이 없는 거야. 나는 엄마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언니가 차에서 내리면서 그 다음으로 내가 내려가는데 엄마를 보니까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어. 그냥 입을 벌리고 있고 눈알이 흰자밖에 안 보였어. 근데 머리에 큰 유리가 엄마 이마로 튀었는지 머리 정수리부터 피가 온 얼굴 온 사방으로 막 줄줄 내리는데 일단은 차에서 내렸더니 미미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야. 얘도 뭐가 뭔지 몰라서 얼떨떨한 거야. 풀숲으로 날아가서 대자로 뻗었고 그리고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떼굴떼굴 굴렀나 봐. 마침 아빠가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사고 충격으로 아빠가 앞으로 쏠릴 때 아빠 어깨를 넘어 튀어나와 버렸던 거야. 피는 한 줄기 흐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멀쩡했고 나는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분명히 물어봤거든. 울먹거리면서 아빠, 엄마 이제 죽어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가 왜 죽어? 치료하면 다 나을 거야 라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더라 라고 나나가 쭉 저한테 제가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필 추석이었잖아요. 갑자기 저희 사고 때문에 교통이 정체돼가지고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데 창문마다 구경하는 얼굴들은 꽉 차 있었더래요. 그리고 나나가 그 상대방 차를 봤는데 승용차인데 3명이 타 있었고 그분들도 충격을 엄청 받았더래요. 네. 차 앞쪽이 완전히 그냥 반으로 싹둑 자른 것 마냥 완전히 찌그러져서 안쪽을 봤더니 목을 심하게 다쳤는지 3명 다 차에서 움직이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더래요. 네. 그 상대편 쪽에서 도로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 차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사고가 난 거라서 우리는 엄마 쪽이 제일 타격이 엄청나게 컸던 거더라고요. 엄마 쪽으로 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찌그러져가지고 엄마가 다리가 낀 채로 기절해 있었어요. 저희는 엄마가 이제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나 무섭고 슬픈데 표정은 넋 놓고 입 벌리고 이런 식으로 우는데 절대 눈물 한 모금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119가 순식간에 도착했는데 엄마 쪽 문을 열지를 못하니까 무슨 기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땄어요. 네. 땄는데도 차가 엄마 쪽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있으니까 다리를 못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뺄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엄마가 기절해 있다가 다리가 건드려지니까 잠시 너무 아픈지 괴성을 막 질렀어요. 그러고 겨우 구출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저희 자매가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고 엄마가 들것에 실려서 병원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우리가 막 뛰어갔는데 여전히 엄마가 의식이 없다가 우리 목소리가 들렸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새끼들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아? 나나는 괜찮아? 미미는 어떡해? 하면서 다 저희가 괜찮은지를 확인하자마자 엄마가 다시 기절을 했어요. 그 사고 때문에 엄마는 다리가 뼈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10개월 정도는 최소 10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는 소견이 나왔었어요. 근데 병간호를 10개월이나 할 사람이 미미뿐인 거예요. 미미가 유치원도 못 가고 그 어린 6살짜리 아이가 엄마 병간호 뭐 다 해주고 밥 먹을 시간 되면 시판도 나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랑 나나는 초등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아무튼 저희 돌볼 사람도 없고 아빠는 생계는 유지해야 되겠고 해서 할머니한테 저희가 맡겨줘가지고 거기로 전학 가서 6개월을 보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저희들 걱정에 도저히 10개월 입원 생활을 못 버티겠어서 6개월쯤에 병원에서 일찍 퇴원을 해버리신 거예요. 엄마가 제 기억상으로 1, 2년은 넘게 심하게 다리를 절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엄마 퇴원하고서 저희 가족은 다시 다 같이 그 문제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 살게 되는데 그 집에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그동안 무슨 애들이 얼마나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지트 마냥 놀았는지 담벼락 넘어서 들어왔는지 집이 완전히 개판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해요. 그냥 정리 싹 해가지고 지내고 얼마 안 있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자꾸 이사하자고 설득을 계속했대요. 이거는 원래 엄마가 저희가 성인이 되면 이야기하려고 했던 감추던 비밀이었는데 엄마가 저희 자매들이 학교 간 사이에 한 무당분을 부르신 거예요.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떠돌이 귀신이 있는데 저쪽 우물에서 온 것 같다고 우물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귀신이래요. 근데 그게 이곳저곳 근처 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 집 바로 근처에 우물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무당이 간단하다. 큰 곳 안 해도 되고 뭐 집안에서 조용히 쌀이랑 그냥 간단하게 향초 같은 거 해놓고 뭐 둥둥둥둥 이런 거 치고 꺼내면 된다 해갖고 그렇게 진짜로 간단히 하고는 무당분은 가셨고 엄마는 장사 나가시려고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낮잠 좀 주무시려고 누워서 눈을 딱 감았대요. 근데 라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눈을 뜨니까 세상 고요하고 다시 눈을 감으니까 또 들리고 계속 반복되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난 잘난다 하고 엄마가 낮잠을 주무시고 장사를 나가셨대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아직도 생각해봐도 제일 소름 끼치는 꿈을 꾸게 돼요. 제가 3살, 4살쯤에 푸른 꽃밭에서 흰색 줄무늬 스프라이트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게 꿈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자매방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꿈 안에. 근데 실제 사진이랑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똑같은 꽃밭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긴 한데 제가 뒤로 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사진 속에 제 얼굴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정면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 정말 기분 나쁘게 소름 돋는 모습으로 씩 입꼬리가 아주 올라가서 아주 환하게 근데 길게 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놀라서 엄마 빨리 와봐 라고 해갖고 엄마가 저희 방에서 후다닥 오셔가지고 엄마랑 같이 그 사진을 보면서 서로 이거 불에 태워버리자 하면서 라이터로 사진을 제 꿈속에서 태웠어요. 꿈이라기엔 저는 34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기괴한 뭔가 귀신에 관련된 것 같은 꿈을 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서서히 고개가 돌아가는 사진 속 꼬마인 제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또 진짜 신기한 게 이번에 동생이랑 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풀다가 알았는데 제 동생 나나도 꿈속에서 졸업사진이 나와가지고 움직이길래 똑같이 엄마를 불러서 그 사진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떠나기 싫은 그 귀신의 마지막 바람? 아니면 경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선 거기선 뭐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귀신이 그곳을 떠났는지 아직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살던 지역의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건너 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나가 말하기를 이건 또 무슨 우연인지 자기 친구 남자애네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고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까지만 알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된지는 모른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싼 집은 꼭 의심부터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집에서 그냥 단순히 귀신만 보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집안이 완전 박살날 뻔했네요? 그때는 저희가 지금 34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었죠. 완전히 다 파탄났죠. 와, 그러면 지금 동생분도 네. 방송 듣고 계시죠?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 채팅 보니까 언니가 나 대신 얘기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 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동생분에게 나 할 네. 거니까 보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네. 와, 진짜. 그리고 일단은 이 이야기 자체도 정말 그때 당시에 사진, 특히나 사진으로 통해서 계속 그 귀신이 뭔가 나타나면서 네네네. 그랬네요, 보니까. 네. 정말 이상한 게 그 집 떠난 이후부터는 사진에 관련된 꿈을 저는 한 번도 꾼 적이 없고 네. 제 동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혀 뭐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혀 없긴 한데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방송 보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귀신을 주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예술 쪽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네. 와, 신기하대요. 두 분 다 그래요? 두 분 다? 예. 그러니까 동생이 예술 쪽에 있거든요. 예. 예, 섬세하고 예민하다 하시는데 딱 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통계를 항상 좀 내거든요, 혼자서. 네. 근데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겪는 줄 알아요. 왜냐면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은 예술 쪽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도 이렇게 겪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겪질 못하죠, 이렇게는. 네네네.
오늘 고집쟁이님 말씀 하나도 역시 떨리지 않은 것처럼 진짜 잘하시네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매분들끼리 또 앞으로는 너무너무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연결이 안 돼서 통화로 했던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집에서 그냥 단순히 귀신을 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귀신 때문에 집안 자체, 가족 모두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정말 소름 끼쳤던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싼 집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